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배상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일철주금이 계속 버티면 압류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신일철주금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인터뷰하죠. 임재성 변호사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에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그 강제동원 전문가 토론회가 있어서요. 그 토론회에 예. 참여하려고 국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잠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건 아니고요. 예, 중간에 잠깐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법원이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를 승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0월 30일에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 신일철주금이 그 어떠한 협의 의사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사실 피해자분들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네. 법이 정한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 압류한 것이 그 신일철주금 주식은 아니에요. 예, 신일철주금이 가지고 있는 P&R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신일철주금의 계열사는 아니고요. 포스코의 예. 계열사인데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신일철주금이 그 P&R이라는 회사의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P&R의 주식 8만여 주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다고 했는데 그게 시가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통상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예. 주식의 가치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액면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억 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4억 원 정도. 네. 예, 피해자 두 분의 손해배상 채권이 각각 1억 원이시고요. 네. 또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지연 손해금이 가산됐기 때문에 예. 실제로 피해자 한 분당 2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한 압류를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네, 평가액이 그거보다 훨씬 크다고 보도가 되던데 그건 사실과 다르군요. 신일철주금이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 액수가 그 정도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 피해자들은 100억대라는 당연히 것은 자신의 그 전체고 지금 압류가 걸린 것은 4억 원어치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 압류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분할 권리도 획득하신 건지요? 그 압류와 현금화 절차는 좀 분리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압류는 일단 빨간 딱지가 붙여진 거고요. 예. 그렇게 빨간 딱지가 붙여진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신일본제철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좀 제한이 걸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후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빨간 딱지가 붙은 상황인데 끝내 배상하지 않으면 그걸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매각 명령 신청이란 것을 다시 법원에 저희가 청구해야 됩니다. 그걸 이번에 한꺼번에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 통상 주식 압류는 매각 명령 신청을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목적이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신일철주금의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규모가 이번에 확정받으신 4명보다 훨씬 더 많이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협의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의 요청들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압류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일철주금 측에서 그런 그 접촉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 저희가 2개월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신일철주금과의 협의 요청을 전달하였었는데요. 네. 사실 제대로 된 답변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번 그 압류 승인으로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지금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개별 기업들이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가 압류 이후에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여지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일철주금은 분쟁 해결 절차로 나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신일철주금이 저희와 협상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그런 네. 개별적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저희가 압류 결정이 난 이후에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서 저희로서는 조금 여지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뉴스를 봤을 때는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이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로 이 사안을 덮어버리려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사실 그런 해석이 맞으시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피해자들과 기업 간의 대리에서는 네. 이 기업의 입장이 중요한데 결국 기업의 입장에 변동이 있으려면 정부의 입장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보면 말이죠. 예, 그렇군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일본 정부가 지금 주1 대사를 불러서 이 문제와 관련한 항의를 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일본 정부의 개입이 어떤 여지가 생기는 쪽보다는 사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요. 예, 뭐 그런 우려도 당연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예,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국 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 방식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나 중재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청구권 협정 3조가 정하고 있는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런 어떤 여지를 두고 기다려 보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압류해서 이제 집행 쪽으로도 나가실 계획이 있는지요? 저희 원고가 신일철 죽음 사건에 한정을 하면 저희 네. 확정 판결에서 원고가 4분이셨습니다. 근데 네. 그 3분이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나머지 한 분이 이춘식 할아버지신데 지금 94세이십니다. 그래서 예, 10월에 판결한 이후에도 뭐 저희에게도 그렇고 자주 연락 주셔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냐. TV를 예. 틀어보면 일본 정부는 매일같이 항의를 하는데 왜 우리 소식은 없냐라고 하셔서요. 예. 저희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네. 뭐 2019년 상반기 안에 이 문제가 뭐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역시도 매각 명령 신청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점을 언제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아직 결정되진 않아서요. 저희가 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뭐 어찌 됐든 좀 협상을 해보자 이런 요청을 한 것인데 우리 정부가 협상에 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일본이 지금까지 사실은 국내용 언론 플레이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국제법에 비춰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폭거다. 근데 사실 지금이 일본에서의 모습은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이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요. 네, 사실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은 그냥 수사일 뿐이지 어떤 국제법인지도 특정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한 중재 절차로 나아가겠다라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네, 사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서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갈 의무가 이미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예,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제 위안부 할머니 분들에 대한 청구권 분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예. 외교부가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을 나아가라라는 결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일본 정부가 만약에 협의를 요청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이유나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한일 어떤 협의 과정은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려 한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것도 뭐 저희가 보면 좀 국내용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요. 네.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합의가 없으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강제 관할이나 선택 관할들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는 해당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건 역시도 그냥 일본이 한국이란 국가의 판결을 좀 비난하는 하나의 수사일 뿐이지 실제로 예. 일본이 택할 수 있는 선택항은 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한 분쟁 해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분쟁 해결 방식을 이제서야 이제 꺼내는 것이고요. 저희 압류 결정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번 압류 결정이 일본 정부를 움직인 것이 사실이고 일본 정부가 이제서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 요청을 한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정부도 여기에 응해서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뭐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예.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판결의 피고인 신일철 주금에게 계속적인 협의 요청과 뭐 손해배상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정부 예.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정에 대한 해석 분쟁은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